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걷기는 의사들이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대부분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열쇠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지은이 나가오 가즈히로, 옮기니 이선정, 발행 북라이프, 발행일 2016년 9월 26일입니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이동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기구이자 영양제입니다. 걷기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며 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50%까지 크게 줄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생리통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서의 장수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꼿꼿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걷기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요즘 하루에 10,000보를 걸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약 400년 전인 에도 시대의 서민은 대체로 3만 보를 걸었다고 한다. 현대인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업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었으니 무슨 일을 하건 우선 걸어야 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도 제법 많이 걸었는데 당시 회사원의 보행량은 에도 시대의 서민과 비슷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편리한 교통수단이 보급된 뒤로는 좀 걸어볼까 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를 걷는가? 저는 꽤 걷는 편이에요 하고 자부하는 사람도 하루 3만 보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만보계로 측정하면 기껏해야 6,000에서 7,000보 정도가 나올 것이다. 기업 임원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몇백 보에 그치기도 한다. 회사원은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장 및 차장급은 하루 평균 7,000보, 부장급은 하루 평균 5,000보, 승용차를 제공받는 임원급은 하루 평균 3,000보를 걷는다고 한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건강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하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암 발생률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우울증도 최근 들어 환자 수가 급증한 질환이다.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1984년에 11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1993년에 20만 명, 2002년에 55만 명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70만 명에 달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늘고 있다고 한다. 조울증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넘는다. 친척, 동료, 이웃 등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지 모른다.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을까? 흔히 현대 사회를 가리켜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원인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잠들지 못할 때는 의사에게 같은 말처럼 조기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우울증 진단 빈도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항우울제 처방이 있다.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우울증 증상을 토로하며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면 대부분의 의사가 우선은 약을 처방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SSRI와 SNRI다. SSRI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며 SNRI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약이 발매된 후 항우울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1999년까지 일본 항우울제 시장의 규모는 약 150억 엔이었는데 SSRI와 SNRI가 발매된 직후 무려 20% 이상 증가했고 2008년에는 약 1,200억 엔으로 성장했다. 겨우 10년 사이에 8배나 증가한 셈이다. 약물 복용으로 우울증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별다른 호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다. 좀처럼 약을 끊지 못하고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사는 환자도 있다. 약물 치료가 우울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점점 높아지는 자살률과 정신병 치료약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은지 걱정될 정도다. 자살과 정신병 치료약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 내에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우리 병원의 외래 진료에는 우울증 환자도 매일같이 내원한다. 그때마다 꼭 걸으세요. 걸으시면 약을 안 드셔도 돼요. 하고 말씀드리지만 환자들은 좀처럼 걷지 않는다. 걷기를 비롯해 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솟지 않는 무기력이야말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니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많은 우울증 환자가 밝은 낮에는 밖에 나갈 기운조차 없다며 해가 기울고 진료 시간이 끝날 무렵에 내원한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일본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이른 아침마다 동네 공원이나 공터에 모여 라디오 체조를 했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체조를 하러 갔다기보다 아침 일찍 억지로 일어나 마지못해 보내졌다는 기억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출석 도장을 받으면 나름대로 재미있고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한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활용하며 걷기를 지도하는 좋은 정신과 의사, 좋은 내과 의사를 만나야 한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낮 시간에 하이킹을 하며 반나절 정도 걸으면 누구든지 밤에는 푹 잠들곤 한다. 나도 골프장에 다녀온 날 밤에는 피곤해서 금세 쓰러져 잠이 든다. 따라서 잠이 안 와요 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걸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라고 답하며 꼭 걸으라고 권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해 쬐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 해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된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 쬐기다. 두 번째, 멜라토닌이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는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수면제 천국이다. 가장 복용 빈도가 높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의 인구당 사용량은 미국의 약 6배에 달한다. 중국과 비교하면 무려 45배나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면제에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처방이 규제되는 약품이 일본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세 종류 이상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하면 원칙적으로 진료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 규정이 2014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을 규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때문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위험이 높아진다. 현재 일본에서는 마이슬리라는 수면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데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마이슬리조차 야간에 낙상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령자는 넘어지기 쉬울 뿐더러 한 번 넘어지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집안에서 넘어지기만 했는데 어깨나 허벅지 뼈가 골절되거나 요추에 압박골절이 일어나기도 한다. 게다가 뼈에 이상이 생기면 간병이 필요해지거나 몸져 눕기 십상이다. 수면제는 심지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솔직히 수면제는 백해 무익한 약이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하면 불안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반으로 줄인 뒤에 그만한 양으로도 잠이 든다면 다시 반으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기를 목표로 하자. 걷기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가? 한쪽 어깨가 내려갔는가?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리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팔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가?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나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모범적인 걷기 자세를 생각하면 듀크 사라이에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듀크 사라이에는 토르소 워킹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토르소 워킹이란 양팔을 꼬아 손바닥을 붙여서 머리 위에 올린 다음 다리를 교차시키며 걷는 독특한 보행법이다. 하지만 나에게 듀크 사라이에는 올바른 걷기 자세는 팔을 뒤로 당기며 걷는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이다. 듀크 사라이에의 워킹을 보았을 때 팔을 흔드는 방법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실제로 그가 올바른 걷기 자세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팔을 뒤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한데 행진할 때처럼 팔꿈치를 배보다 앞으로 내밀면 안 된다. 팔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는 편이 쉬울지도 모르겠다.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되돌아간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철원은 상반신까지 사용해 걷는 체간 워킹을 개발해 보급에 힘쓰고 있다. 분명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다는 말은 체간으로 걷는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체간이란 몸통을 가리킨다. 신체에서 머리와 팔다리를 제외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는 견갑골, 갈비뼈, 척추, 골반과 이를 둘러싼 근육이다. 어깨, 가슴, 배 등의 근육에 적당한 힘을 주고 체간을 의식하며 걷는 보행법이 체간 워킹이다. 체간 워킹을 할 때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체간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신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반면 여러 근육에 힘이 분산돼 한결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 체조를 꾸준히 하면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일주일에 몇 번이 좋을까요? 매일 걸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걷기보다 좋은 것은 없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되는 한 많이 걸으면 된다. 다만 내가 권하는 매일 걷기는 워킹 코스로 유명한 공원이나 잘 정비된 강가를 매일 찾자는 뜻은 아니다. 걷기를 특별한 활동으로 의식하기보다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아니라 한두 정거장 멀리까지 걸어간다. 내려야 할 역에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그만큼 걷는다. 환승은 일부러 많이 걷는 방법을 선택한다. 회사 생활을 한다면 점심시간에 멀리 떨어진 식당까지 걷는다. 은행 업무 등 볼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먼 지점까지 걷는다. 사회생활이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다. 걷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일 30분 걷기라는 계획을 세워도 따로 시간을 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 위에서 제시한 방법처럼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잃지 않고 총 30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생활에 녹아든 만큼 습관으로 만들기도 쉽다. 운동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본인의 생각에 따라 평소의 생활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일을 맞아 번화가에서 쇼핑을 할 때는 일단 보관함에 짐을 맡기고 최대한 손을 가볍게 한 다음 거리를 누비자.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걸어도 좋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보고 싶은 물건을 잔뜩 구경하며 걸으면 거리가 피트니스 센터로 변한다. 여기까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5년 일본에서 첫 출간된 책으로 당시 일본의 걷기 열풍을 불러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 나가오 가즈히로는 나가오 클리닉의 원장이자 의료법인 유와카이의 이사장으로 연중 무휴의 외래 진료와 24시간 재택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걷기라고 하지만 또 의외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걷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는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증가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현대의 흔한 질병들도 걷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이기에 많이 걸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걷는 자세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요약하면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걷는 모습을 우연히 찍힌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상체와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종아리만 사용하면서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상체에서도 많은 근육을 차지하는 견갑골을 사용하면서 걷기 위해서는 항상 팔꿈치를 뒤로 당기며 온몸을 사용해 걷는 습관을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몸의 근육을 강화하게 되고 걸으면 뼈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쉬운 운동으로만 치부했던 걷기도 제대로 하면 최고의 운동이며 질병까지도 낫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